한반도, 나아가 세계 곳곳의 평화 이슈를 점검합니다. 평화 공감. 평화 공감 시간입니다.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평화 공감 시간입니다만 오늘 양평의 평화도 잠깐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고속도로 논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뭐 논란, 정쟁, 농단,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은 전 정말 양평이 걱정됩니다. 아니 지금 별의별 게 다 튀어나오잖아요. 뭐 군수, 국회의원, 무슨 또 저기 무슨 유력자들 총리 해가지고 땅 어디 있다, 땅 어디 있다. 아주 양평 전체가 쑥대밭이 될 것 같아요. 쑥대밭이. 근데 저는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있어요. 이거 규모는 작지만은 제가 제주도 강정마을을 자주 방문했는데 예. 주민이 완전히 양분돼 가지고 회복할 수 없는 공동체 분열. 그때 제주 해군기지 들어설 때 해군기지 찬성을 하고 반대하는데 이게 저 사거리에 슈퍼마켓이 2개 있어요. 예. 한 슈퍼마켓 주인은 찬성하시는 분이고 한 분은 반대하시는 분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물건 사는데도 갈라져 버려요. 이게 수백 년간의 이 마을 공동체에 얼마나 치명적이고 회복 안 되는 상처냐. 지금 양평도 그런 상황을 우려하시는 거죠? 저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양평이 자존감을 되찾고 이 어떤 중앙 정치의 식민지가 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어떤 결연한 자기 선언이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전부 각 중앙 정파에 각자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는 분열이 되고 이제는 자기 파괴적인 어떤 내부의 싸움으로 번지지는 않을까. 네. 제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정부가 가장 큰 책임인데 주어진 의혹이 있다면 해명할 건 해명하고 책임질 건 책임지고 깔끔하게 끝내고 시비가 없도록 관리하겠다. 이렇게 일단은 공적인 어떤 책임을 다해줘야 시비가 없는데 이건 민주당이 사과할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정부가. 특검하고 청문회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부는 백지화를 철회 못하거든요. 이거는 거의 극단적 상황이에요. 이건 극단적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정치입니까? 정치 파괴지. 지금 여론조사와 주민투표라도 해보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여론조사 주민투표도 말이 안 되는 게 이 양평으로 가는 고속도로는 양평 주민들만의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하남시, 서울시, 또 경기도 다 연계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양평에서 일어나는 군 내에서의 분열적 싸움으로 이 사업 전체가 결정돼 버린다? 그러면 나머지 지역은 뭡니까? 네. 그분들은 주민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이제 초래되는 국가적 비용과 우리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공적 책임을 생각해야지 정말 무책임하게 여론조사로 예비 타당성까지 거친 국책 사업을 향배를 결정한다? 그런 선례가 남겨지면은 국가재정법 무력화되고요. 네. 장기 국토종합개발 계획 무력화되고요. 국책 사업 무력화되고요. 이게 뭡니까? 도미노 현상이지. 네. 이렇게 되면은 이건 국가의 공적 기능은 다 붕괴되는 거예요. 네. 세상에 그런 법은 없어요. 양평 상황이 참 걱정이 되는데 한반도 상황도 좀 챙겨보겠습니다. 예.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담화가 지금 연속해서 나왔는데 네. 미국 정찰기가 이제 침범을 했다면서 또 침범하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게 처음 보는 광경인데 몇 가지가 과거에 볼 수 없는 모습인데 첫째, 북한의 EEZ 배타적 경제 수역 영역을 침범했다? 예. 처음 듣는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주장을 했을까?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면은 해안으로부터 200해리 거리에 있는 수역을 말하는 건데 예. 그 공중을 날아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일본이 독도 침탈하는 논리입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저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데는 그 일대가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 물론 우리 정부는 인정 안 하지만 하나의 일본이 동해에서 해상의 영향권, 주도권을 노리는 거대한 전략 안에 독도를 넣은 거거든요. 그런데 북한의 말이 비슷해져가고 이게 제일 놀랍고. 북한이 왜 이런 전략을 썼을까요? 이거 영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신의 영향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제법에 없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일본도 그래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니까 10일 날 아침에 그 이제 첫 번째 담화에서 보면은 지난 일주일 2일부터 8일 사이에 미국의 정찰기들이 와서 정탐 활동을 했다는 건데 위치와 기종이 정확하거든요. 물론 우리 합참은 부인했습니다만은 RC-136이란 정찰기가 왔다. RQ-4B라는 무인 정찰기가 왔다. U2기가 왔다. 이거 어떻게 다 식별하죠? 그다음에 울진에서 통천 쪽으로 해상을 따라 올라오다가 해상 분계선 이건 NLL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걸 20 내지 40km 침범했다. 다음번에 여기에 또 침범하면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대응하겠다. 배타적 경제 수역 밖에서 정탐 활동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직접적 대응 안 하겠다. 네. 근데 여기 들어오면은 대응하겠다. 이렇게 구체적 레드라인을 뒀는데 아니 북한이 어떻게 그렇게 판단 능력이 있죠? 그러게요. 이거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근데 과거에 중국이 정보를 준 적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언론에 안 나온 미군의 동해에서의 작전을 북한이 발표한 적이 있어요. 예. 우리는 그때 깜짝 놀랐죠. 이거 군사 기밀인데. 근데 북한이 어떻게 알았을까? 예. 저는 중국을 좀 의심하고 또 러시아도 의심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동해에서 우리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무언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가 발신되고 있습니다. 네. 여태까지 우리는 서해가 위험하다 그랬어요. 매년 꽃게잡이철 되면은 교전이 벌어지고 뭐 그렇죠. 긴장이 조성되고 이런 걸 수도 없이 겪었는데 최근으로 올수록 핫스팟이라고 합니다. 분쟁의 열점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는 동해 오징어잡이 어장이 형성됐는데 예. 요 몇 년간 그 오징어잡이 어장이 전부 NLL에서 하필이면 거기에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아유 참. 그러니까 이러고 일본이 독도의 이제 공세적 자세, 중국 러시아의 합동 훈련 이게 다 동해서 벌어지고 지금 문제는 북한이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고 이 큰 판에 뛰어들겠다는 신호로 보이는 거거든요. 예. 이거 뭘 의미하는 걸까요? 국제 정치의 한 가운데로 강대국 정치의 한 가운데로 동해가 들어가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만약에 이를 이후에 어떻게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대응이 노출이 되면은 이제는 과거 서해에서 봤던 모습을 동해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호가 온 거 아니냐. 예. 굉장히 예의주시해서 봐야 돼요. 김여정 부부장이 위임에 따른 거라고 했는데 이건 김정은 위원장의 그렇습니다. 위임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제 그 국무위원장의 위임을 받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위원장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언급한 부분도 주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EEZ라든가 이런 용어는 국제법 용어고 국제정치에서 나오는 용어고 대한민국이랑 국호가 나오고 그동안 제가 보면 남조선이라고 했는데 이 신호 체계가 지금의 국제해양 질서를 노리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용어가 정확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영향권으로 본다는 거는 이제는 이 지역에서의 해상 주도권에 북한이 뛰어들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국호가 정확해지고 용어가 정확해져요. 저는 이게 더 이례적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미군 정찰기를 식별해냈을까? 이런 부분이 수수께끼로 지금 다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 문제를 예의주시해서 분석해야 될 겁니다. 7월 27일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정전협정 70주년 당일입니다. 북한이 여기에 맞춰서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열병식은 뭐 자주 했으니까 새로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전 준비가 다 포착되기 때문에 그다지 새로울 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김여정 부부장의 그런 담화를 봤을 때 상당히 이번에 성대한 규모로 열리지 않을까. 그리고 주로 밤에 많이 열리잖아요. 요즘은. 예. 그게 집중력이 좋은 퍼포먼스거든요. 네. 밤에 하면은 집중력이 잘 조성돼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있어서 곧 무슨 전략적 판을 까는 행동이 있고 이제 내부의 그 주민들에게 하나의 또 군사적 스펙타클 어떤 구경거리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연이어 이어질 거다. 예. 예, 뭐 우리야 정전일이지만 북한은 승전일이라고 불러요. 다르죠 서로 부르는 게. 승전 기념일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게 조국 해방 전쟁 승전일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대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한번 앞으로 7월 정국이 굉장히 뜨거우리라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데 이제 가기 전에 AP통신이랑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그동안 했던 얘기기는 합니다만 힘과 억제력을 통한 평화가 가장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평화다. 북한 핵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의지를 국제사회가 보여줘야 된다. 요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미국과 일본에서는 북한한테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만나자 그랬는데 우리는 그 얘기는 안 하거든요. 대화 얘기는 없었어요. 예, 키시다 총리는 김정은 위원장 만나겠다. 우리만 이렇게 대화를 안 하는 얘기하고 거죠. 있고 또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 요구로 북한의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 한반도 문제 해결은 외교적 방법밖에 없다. 이게 정상회담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아니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이 힘 손자병법에 제일 우매한 장수가 자기 힘만 믿고 과시적이고 우쭐대는 장수가 제일 위험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손자병법을 보면은 힘에 의존하지 말고 지혜에 의존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예. 아니 천둥을 번개를 봤다고 눈이 밝다고 얘기하지 않으며 터럭을 들었다고 해서 힘이 세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 힘 믿지 마라. 네. 그런 게 아니라 지혜를 믿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힘에 의한 평화를 외골수로 고지식하게 이렇게 계속 그 되풀이하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얼핏 보면은 그럴 듯하고 속은 시원한데 그게 진짜 평화입니까? 평화는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지키는 평화는 소극적 평화고 만들어 나가는 평화가 진짜 평화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말대로 안보가 잘 이루어지고 핵무력도 우리가 미국에 잘 보장받고 해서 엄청난 힘을 길렀다고 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 조성되는 평화는 현상 유지 평화예요. 불안한 평화죠. 근본적인 평화가 아니라는 소극적 말씀. 평화죠. 그러니까 평화를 어떤 평화를 얘기하시는 건지 이런 분들 좀 봐야 되겠고 또 국제사회가 언제 단결해서 북한을 압박 안 한 때가 있었습니까? 북한의 핵무기, 북한의 인권 언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푼 적이 있습니까? 뭘 더 한다는 얘기죠? 오히려 그 사이에 중국, 러시아는 제재 전선에서 이탈하는데요. 이번에도 오히려 정보를 공유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로. 예. 그러니까 지금 유엔 안보리는 이미 식물위원회거든요. 네. 그런데 예, 공허하잖아요. 국제사회 단결을 외치고 북한에 대한 인권 얘기하고 그러는데 반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러면은 국제사회가 아니라 서방사회인 거고 그렇게 되면은 북한은 오히려 중국, 러시아에 더 붙어버리고 제가 보기에 힘을 앞세우고 국제사회를 동원했다 그러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저는 여전히 평화는 힘이 아니라 지혜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네. 힘 믿고 까부는 이런 어떤 짓거리에 대해서 손자가 2000년 전에 경고한 걸 잊어서는 안 돼요. 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영역이에요. 고전을 언급하면서 얘기해 주셨는데 윤 대통령 나토 회의 참석한 건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의미 부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건 뭐 작년에도 갔던 거고 네. 그래서 작년 9월에도 저 나토 정상 6월인가요? 그 전이네요. 그때도 나토 정상회의 다 갔던 거고 근데 작년에 나온 나토 정상회의 선언문 60개 조항을 좀 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거기에는 윤 대통령이 싫어하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여성과 소수자 보호, 아, 네. 네. 노동 존중, 이런 게 그 가치 외교는 이런 거예요. 기후 위기를 막고 불평등을 완화하며 여성과 소수자를 보호하는 예. 이게 다 공동성명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걸 가치 외교라고 하는 겁니다. 네. 비록 자기의 이익이 좀 줄어들지 몰라도 약자한테 양보해서 정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거. 이게 가치 외교고 이념 외교고 이 똑같은 말이 G7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나와요. 그렇군요. 이게 세계 정신입니다. 네. 이게 세계 시민의 자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치 외교를 여기에서 더 중점적으로 이게 봐야 가치 된다. 외교예요. 이게. 근데 한미일 동맹을 자꾸 가치 이념 민주주의 연대라 그러는데 인도 태평양 전략도 그런 맥락이라는데 인도가 민주국가입니까? 요즘 무슬림 탄압 보셨습니까? 과학 교과서에 주기율표 빼버렸어요. 힌두교 교리에 어긋난다고. 네. 스웨덴의 제이뎀 연구소는 최근에 민주주의 국가 목록에서 인도 빼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을 견제한다고
인도의 독재하고 손을 잡아서 인도가 중국이 돼버리는 건 바람직합니까? 이게 민주주의 연대 맞나요? 그러니까 이 가치라는 말이 지금 타락했어요. 진정한 가치 연대는 불평등과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세계 이성이에요. 예. 회복력 있는 세계. 이걸 지향한다는 걸 국제 정치에서 요즘은 가치 외교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윤 대통령 가치 외교는 그 반대편에 서 계신다고. 더 많은 탄소 배출하고. 저기 힘에 의한 평화 얘기하고. 어디에 가치가 있죠? 가치 외교의 이 전략적 방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이 부분 지적을 해주셨고요. 윤 대통령 이어서 바로 폴란드 방문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랑 무기 수출 계약을 많이 맺은 나라입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수출입 은행 보증 한도가 거의 다 차서 또 계약을 맺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글쎄 우리가 아마 무기를 팔려면 차관을 공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기금 사업을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저기 폴란드는 그 지불 능력도 문제가 돼 있지만 정정이 또 불안합니다. 지난달에 50만 명이 바르샤바 광장에 모여서 반정부 시위했잖아요. 예. 그리고 정부는 극우 정부인데 그 저기 러시아하고 네트워크가 의심되는 전직 총리 또 야당 정치인을 별도의 사법 절차 없이 행정 절차만으로 조사하거나 구금할 수 있는 정부위원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50만 명이 반대 시위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폴란드의 일견 안보에 기여한다는 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만 어쩐 일인지 요즘 전 세계 독재자들이 더 자유를 크게 외계해요. 인도, 폴란드, 헝가리, 이스라엘 거기도 난리잖아요. 왜 이런지 저는 미국에 가서 사진 찍고 자유를 크게 외치는 분들을 보니까 독재자가 훨씬 많아요. 이게 좀 흐름이 형성됐다고 봐야 될까요? 고장난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뭐 야당의 전체주의다 반국가 세력이다 그래서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왜 이럽니까? 어떻게 민주주의 연대죠? 자유연대고 이상하게 독재자가 더 크게 자유를 외친다. 이런 역사를 극복하고 작동하는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민주주의, 시민 공동체의 어떤 집단지성 이런 가치로 조금 네. 우리가 다시 한번 국제 외교의 어떤 그 지형을 다시 한번 리셋에 타는 게 어떠냐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네. 시간이 다 됐는데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도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 전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원전 마피아들끼리 만나는 거예요. 지금은 한국의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찬성하는 기류나 도와주는 응원하는 기류들 거기에 동원된 전문가들은 전부 친원전 그 이데올로기에서 통합돼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그게 한미일이 다 통합돼 있어요. 그런 거예요. 제가 그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도 경력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이 핵 공급그룹 의장이었더라고 NSG로. 원자력 발전소 연료대주는 데예요. 원자력 발전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미국은 돈 벌어요. 네.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미일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미국이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다른 상업적 이익이 있고 그걸 뒷받침해 주는 게 IAEA하고 NSG 핵공급 그룹이란 말입니다. 예. 근데 이 사무총장 보니까 두 군데 다 거치셨더라고. 그래서 공학자인 줄 알았더니 외교관 네, 출신이에요. 경력이 많더라고. 아르헨티나 사람이에요. 그럼 이건 뭐 하자는 겁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왜 일어났죠? 도쿄 전력이라는 데서 친원전 밀어붙이다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예. 그랬는데 누가 책임졌죠? 한 명도 책임 안 졌죠. 네. 그리고 지금의 그 영향력은 어디에 뻗쳐 있는 거죠? IAEA와 NSG고 이건 국제적 그 원전 네트워크예요. 글로벌 공급망을 마련한 거죠. 그럼 회담에 큰 기대는 하지 않고 그러니까 계신. 여기 회담이라는 게 뭡니까? 윤 대통령만큼 친원전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왜 딴 말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평화공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개건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